100세 시대 생애설계와 자산관리 강의를 하는 트루스톤 자산운용 연구포럼의 지철원 연구위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 심화과정까지 왔네요. 앞에 세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심화과정은요, 금융상품 분석 내용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거든요. 금융회사에 가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상품을 가입하러 왔는데 또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되느냐 매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 들으실 때 그 상품의 본질에 대해서 이게 본질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지만 이게 뭘 목표로 하는 상품인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입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엉터리 상품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이런 거 개발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뭐 금융위, 금감원을 통해서 다 검증을 받고 이거는 제대로 된 구조로 갖추고 제대로 된 상품이다. 이런 이제 검증을 받고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엉터리 상품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보험을 뭐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입했다 그러든지 그것도 단기간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3년 만에 찾으려고 하려고 보니까 내가 넣었던 돈도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잘못 알고 가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는 이 상품들을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어떤 게 이 상품의 목표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좋은 상품을 가려내는 기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뭐 40여 분의 시간 동안 이거 다 일일이 세밀하게 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이요, 목표가 다 다릅니다. 금융상품이 제가 위에 순서대로 보험부터 파생상품까지 적어놨는데 가장 리스크가 적은 것부터 제일 처음에 적어놨어요. 보험은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제가 그전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정말 안정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이런 쪽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그 전에 소시적에 어렸을 때 이렇게 어떤 경험, 뭔가 안 좋은 경험을 했던 분들이 보험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축은 보험만은 아니지만 보험은 사실은 내가 최악의 경우에 뭔가 목돈이 나와서 날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금은 그렇진 않아요. 내가 는 만큼만 나오고 대신 정해진 수익률, 이자율이죠. 그만큼만 주는 거. 게다가 이제 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그렇죠? 일정 부분은 원리금을 보장한다. 밤에 참 편안히 잘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 투자는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품을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었나요? 제가 리스크.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는 사실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고요. 예금은 리스크가 없고 투자는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건 불확정성. 알 수 없다. 그래서 수익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은행 예금은 1년에 몇 %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투자는 알 수 없어요.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투자랑 조금 달라요. 근데 이쪽은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면은 이렇게 자세히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솔직한 심정인데요. 이 파생상품은 투자랑 좀 구별되는 게 투자는 내가 100을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 다 잃으면 끝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근데 이 파생상품은 내가 투입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위험하죠. 그 대신 위험한 대신 리스크이기 때문에 기회도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뭐 경마장이나 뭐 화토 쳐보신 계실지 모르겠는데 막 비실비실한 말에다가 돈을 걸었는데 그 말이 우승해버리면 막 100배, 1000배 막 이렇게 딸 때가 있어요. 경마장 배당이라고 하는데 이 파생 상품은 그 정도 수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하는데
사실은 파생상품은 수익을 내기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요, 내가 좀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학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 투자의 그 변동성을 조금 이렇게 좀 조정하기 위한 그런 그 목표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에는 뭐 종류가 저렇게 있고, 저축에는 뭐 저런 것들이 있고, 저축 가장 간단한 상품이죠. 그다음 투자에는 뭐 제가 뭐 말씀드렸던 직접 투자도 있고, 펀드 투자도 있고, 뭐 요즘은 ETF라고 하는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가 자유로운 펀드도 있고, 파생상품은요, 대표적인 게 ELS, DLS, 뭐 선물 옵션이라는 거 하는 것도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ELS가 많고요. ELS는 다만 그 파생상품 중에서 제일 좀 순화시켜 놓은 상품이라서 내가 넣은 돈보다 더 잃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ELS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공적 제도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제가 공적 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거니와, 그 대신 이걸 잘 이용하면요, 굉장히 좀 이득이 생기는 측면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그 늦게 받으면 7.2% 플러스가 되고, 좀 일찍 받으면 좀 손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추후 납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는 뭐 예전에 뭐 일시금으로 받았던 거 반납하고 다시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라든지, 또는 뭐 제가 제 와이프 그 연금을 대신 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임의 가입 제도. 요즘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알 만큼 알잖아요. 근데 임의 가입했다고 하면 유리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좀 안 좋아질 거예요. 가입자 입장에서 안 좋아질 거예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제도로 바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어떠한 개인연금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나는 게 없어요. 제일 좋은 연금이에요. 지금 그 받으시는 거 따져보시면은, 예전에 내가 냈던 것과 지금 받으시는 거 따져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의가입제도 잘 활용하시면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공적연금제도, 뭐 주택연금 같은 경우도 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하는 상품인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연금저축 같은 거, 그런 것도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지 금융회사가 주는 혜택이 아니에요. 이게 공적 제도라고 보셔야 돼요. 먼저 하나하나 그 네 가지 상품들을 제가 조금 그 짚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모은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그런 말씀 드렸는데, 평생 1,000만 원이나 보험료를 냈는데 암에 안 걸렸다 내가.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받으시면은, 보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수해서 보험금을 받으면 불행하게 된 거예요. 특히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죽어야지 나와요. 내가 죽어야지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식거리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젊은 시절에 불의의 사고나 불의의 질병으로, 또는 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래서 일찍 간 친구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긴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의 특징은요, 손해를 보상을 하는 게 목표다. 물론 이제 뭐 저축성 보험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내가 다 내지 못하고 갑자기 천당 가게 생겼으면, 그러면은 나머지 액수는 채워서 자식이 이제 그걸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지만 그것도 손해 보상의 측면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의미가 아니지만 사행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1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냈는데도 1억의 보험금을 그 다음날 받을 수 있는 게 종신보험이라는 거예요. 10만 원 내고 1억을 가져갔으니까 몇 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100배, 1000배 배당을 받은 것인데, 그래서 사행성이 있다. 그렇지만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행해진 거거든요. 보험은 비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 비용을 내겠어요?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내가 대비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뭐 아까 그 얘기를 제가 반대로 하면요, 내가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2달 모아봤자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200만 원 모으고 나서
그 2달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모으는 것보다 이렇게 비용을 먼저 내고 미리 내놓는 거예요. 미래에 얼마를 돈을 내고 그래서 비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비용이기 때문에 너무 비용이 과다하면 안 돼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한 5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씩 보험료 내고 내가 잘못되면 대박 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조절하셔야 돼요. 물론 그런 사태가 나면 참 좋겠죠. 참 좋을 수도 있겠죠. 가끔가다 그런 사고를 하잖아요.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뭐 많이 가입해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안 좋죠. 안 좋은 일도 생기잖아요. 저축은요 원리금이 보장된다. 사실 제일 간단한 상품 중에 상품이 바로 저축 아니겠어요? 저축을 이해 못하시는 분은 없죠. 1년 예금, 1년 후에 1% 준다. 끝. 1억 넣어놨으면 1년에 1억 100만 원 준다. 끝. 간단하죠. 다만 만기도 정해져 있고, 다만 수익률은 저수익. 그래서 점점 금리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해방 이후에 금리 올라간 적 있나요? 그래서 수익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예금에 돈을 두는 거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수익을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돈 그냥 지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만큼 수익률이 나면요. 그거는 근데 심지어는 지금 사실 은행 이자는요 물가 상승보다 더 낮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키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마음이 편한 대신 그 대가는 반드시 있다. 투자라고 하는 거는 수익이 확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자율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이자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막 좋은 얘기 하잖아요. 뭐 날 믿고 맡겨봐.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뭐 예를 들어 3% 줄게. 근데 은행 이자가 1%가 안 되는데 무슨 수로 3%를 줘요? 옛날에 개라는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개가 그게 왜 맨날 깨져요? 은행 이자 1%인데 10% 주겠다고 하고 선순위를 일단 받아요. 그리고 막판 되면은 막판에 이제 후순위, 제일 끝순위 받을 때 되면 없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수익이 불확정돼 있다는 게 투자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수익이 불확정성,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예금은 리스크가 없고 투자는 리스크가 있다. 만기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만기가 없어요. 펀드 가입해서 언제가 만기예요? 없어요. 제가 투자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투자는 만기가요. 내가 정해놨던 목표 수익률 수준이 가면은 그때가 만기예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어떤 투자자들은 내가 마이너스가 나건 뭐건 간에 내가 수익 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린다. 이런 지독한 투자들도 있어요. 투자는요. 그리고 책임의 소재가 나한테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돼요. 투자를 할 때 항상 남을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 투자가 자꾸만 남한테 책임을 씌우다 보면요. 뭐 가슴은 조금 후련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분들은 결국 투자에 성공하지 못해요. 수익이 나면 그러면 나눠줘야겠네요? 그렇잖아요. 손해 났으면 내 돈 내놔라 그랬으니까 그럼 수익 나면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는요. 이 투자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그 가입하실 때 보면은 이거에 사인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거를 갖다가 인정하셔야 돼요. 파생 상품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 원금 외에도 그 이상의 돈이 더 들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시지 않는 게 좋은데요. 물론 이제 뭐 ELS 같은 내 돈만큼만 잃으면 끝나는 이런 상품도 있고. 또 하나 이 파생 상품을 제가 굳이 권하지 않는 이유는 이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여기 네 분이서 250만 원씩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누군가 한 명이 1,000만 원을 잃던지, 누군가 네 명이서 250만 원을 잃던지, 이게 뭐예요? 제로섬 게임. 반드시 여기서 딴 양만큼 반대쪽에서 누군가 그만큼을 잃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투자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식이 내가 잃었으면 누가 돈을 땄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달라요. 왜냐면 예를 들면 주식을 다 가지고 계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가지고 네 분이 다 돈을 땄어요.
누가 손해볼 필요가 없어요.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 주식 사서 올랐으면 다 돈 번 거예요. 달라요. 근데 파생상품은요, 반드시 상대편이 있어요. 계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네 돈을 1,000만 원 가져가고 저렇게 되면 네가 1,000만 원 가져간다. 이런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에요. 상대편이 있어요.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그 상대편이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상대편이 참 미련하고 바보 같고 그랬으면 참 좋겠죠. 줄다리기라는데 상대편이 힘이 없고 머리도 잘 못 쓰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파생상품의 상대편은요, 보통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좋고요, 자금력도 힘도 훨씬 세고 자금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파생상품을 굳이 일반 투자자가 돈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건 좀 성향에 따라서 또 이 파생상품 쪽을 좀 이렇게 머리 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세요. 네. 파생상품 만기가 있어요, 보통. ELS가 대표적인데, 그리고 레버리지가 큰데 ELS는 또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내가 건 돈보다 더 많이 있다고, 건 돈보다 더 많이 잃고 이런 걸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지렛대요. 네, 근데 EL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 한번 제가 실제 금융상품을 보면서 뭐 이 분석하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파생상품이 그 설명하기 좋은 재료가 돼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파생상품 중에서 ELS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파생상품에 속해요. 네. 근데 이 파생상품은 보시면은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ELS는 기초자산이 있고요. 이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한 건데, 그 중에서 이제 200개 기업, S&P 500이 뭐였어요? 그 미국 그 다우 지수 내에서 500개. 그래서 이 숫자들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가 그 상장 시장에서 200개 우수한 기업들, 그거를 주가를 평균한 게 코스피 200 지수인데요. 이 ELS의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이게 올라갔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내가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두 번째, 만기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ELS는. 그래서 만기가 1년. 그 다음에 상품 유형 등급은 4등급이니까 낮은 편이에요. 자, 위에 보시면은 이 ELS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원금 보장형 ELS예요. 사실 원금 보장형 ELS는 좀 드물어요. 한 10%나 될까? 근데 제가 좀 설명하기가 간단해서 이 ELS를 보시면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ELS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는 좀 지적 능력이 좀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좀 수학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좋아해요. ELS 설명을 듣다 보면요, 이거는 꼭 가입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오늘 며칠이죠? 오늘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했어요. 일단 4월 1일이라 그럴게요. 2021년 4월 1일 날 가입했는데, 지금 가입할 때 제가 그냥 주가지수 한 2,000으로 놓고 할게요. 2,000대 가입했어요. 근데 만기가 1년이잖아요. 1번, 코스피 200 가격이 만기 평가일까지, 가로치고 만기 평가일 포함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중에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단 1회라도 기준 가격을 130% 초과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자, 2,000에 가입했는데 그거에 130%를 초과 상승한 적이 있어요. 그럼 2,000에 130이면 어떻게 돼요? 2,600이죠. 그렇죠? 2,000에 130이면 2,600.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2,600을 넘은 적이 있어요. 꼭 그거로 뭐 넘은 적만 있으면 돼요. 치고 내려와도 괜찮아요. 밑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 가로치고 장중 가격 포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장중 가격이라고 하는 건 순간적으로 치고 와도 2,600 넘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종가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끝났을 때, 그날 장이 3시 반에 끝나거든요. 끝났을 때 2,600을 찍은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로 안의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또 분쟁이 많이 생겨요. 안 일어날 것 같죠? 아니 뭐 그게 그거지. 근데 많이 생겨요. 자,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몇 %예요? 4%. 1년 맡기고 4%니까 지금 은행 이자 1%가 안 된다고 하면 되게 4배 수익이 난 거잖아요. 대박이죠. 두 번째,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 2,600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만기 평가야.
2021년 4월 1일 날 가입했으니까 만기가 내년 4월 1일일 거 아니에요. 그날 가보니까 내가 2천에 가입했는데 1년 만에 주가가 100에서 130% 정도, 그러니까 2,000에서 2,600 사이에 있는 거예요. 좀 오른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수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맨 끝에 곱하기 7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주식형 코스피 200 펀드를 가입했는데 주가가 10%로 올랐으면 내가 수익률 10%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가입했는데 주가가 10% 올랐으면 그걸 다 주지 않고 70%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곱하기 70%의 의미예요. 네, 그래서 10% 올랐으면 이분이 가져간 수익은 7%. 20%면은 그렇죠. 좀 덜 가져가요. 그게 두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 2,600을 넘은 적이 없고, 그죠? 그다음에 만기 평가 가격. 내년 4월 1일 날 가서 보니까 내가 2,000에 가입했는데 1년 만에 주가가 1,000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은 제로지만 원금만 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1,000으로 반토막이 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듣다 보면요, 이랬으면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로성 게임이에요. 상대편에는 바본가요? 자, 제가 한번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신 것 같지만 이게 좀 까다로워요. 자, 내가 여기다 1억을 넣었어요. 1번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2번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3번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3번 있으신가요? 1번이나 2번이 있으실까? 반반일 거예요. 근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이게 이 상품이 좀 까다로운 점인데, 예를 들어서 1번은 무조건 4%잖아요. 물론 2,600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1년 동안에. 근데 아무튼 걸리면 4%. 근데 2번은요, 오르긴 올라야 되는데, 그게 뭐 2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20%라고 되면은 당연히 7% 수익이 난 거니까 70%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이 낫죠. 1번은 4%인데 2번은 7%니까 당연히 2번이 낫죠. 근데 만약에 글쎄 한 5% 올랐어요. 그럼 내가 가져가는 수익률은 70%, 그거의 70%니까 몇 %예요? 3.5%.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번이 오히려 나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간단한 ELS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나중에 부딪히게 될 ELS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10분 안에 끝나지 않아요. 1시간 들으셔도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어보시고 하루 종일 걸려요. 들으면은 혹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진 않다는 거,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굳이 가져오 나오는 이유는요. 기억나세요? 주식 파생형 펀드. 기복이 심하죠. 예. 리스크가 크죠. 벌 때는 막 6개월 만에 막 2배 되는데 저기 아래쪽에 인도 펀드 같은 경우 보세요. 3년 내내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20%. 아주 그냥 뭐 신경질 날 거예요. 예. 기복이 심한 이제 주식 파생형 펀드라고 분류되는 이런 펀드들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뭐 복습을 하는 의미 겸, 또 하나는 보시면 여기 펀드 이름을 잘 보시면은 이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 수수료가 어떤 형식으로 떼이는지 이런 걸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볼 때는 뭐 물론 이제 뭐 그 투자 설명서도 봐야 되고, 근데 보험은 또 뭘 봐야 돼요? 약관을 봐야 되고, 아무도 안 봤지만. 그렇지만 이름만 보고도 어느 정도는 이게 어떤 형식의 펀드인지 뭘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첫 번째 것이 보시면은 미래에셋 연금 한국 헬스케어 투자하겠구나. 그리고 가로치고 주식이라고 써니까 주식형 펀드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미래에셋이라고 써 있으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구나. 그리고 뒤에 보면 뭐 알파벳이 막 기호처럼 붙어 있어요. 어떤 건 뭐 C-P2 뭐 E 써 있고, 뭐 어떤 거 뭐 A-E. 그 뒤에 뭐 A, C 이렇게 붙어 있는 게 A형이나 C형이나 이런 문제인데, 저게 스스로 체계를 나타냅니다.
A형은요, 처음에 100만 원 맡기면 10,000원을 떼요. 1%를 떼고 99만 원으로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 돈은 원금이 99만 원 돼서, 예. 그 다음에 야금야금 수고비를 조금씩 떼는데 그건 굉장히 작아요. A형은 그래요. 이거 다 수수료형이라 그래요. C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C자가 붙어 있어요. C형은요, 처음에 뭘 떼지 않고 100만 원을 다 투자해요. 그 대신 야금야금 떼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A형과 C형 그렇게 달라요. A형이 나아요, C형이 나아요? A형. 왜요? 네, 그걸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를 그린 건데 한번 보세요. 평가액. 내가 똑같은 100만 원을 놓고 평가액이 처음에는 A형은 처음에 뭉툭 떼고 시작하잖아요. 1% 떼고 시작해요. 그래서 C형이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이 평가액이 더 커요. 같은 수익률이 났을 때. 당연하겠죠. 근데 그게 C형은 야금야금 떼는 돈이 좀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 역전이 돼요. 언제 역전이 되나요? 대략 2년 차쯤. 그죠? 2년 차쯤. 그 다음에는 계속 A형이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비용을 따지실 때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2년 이상 투자할 것인가, 1년 투자할 것인가, 10년 투자할 것인가. 10년 투자하면 A형이어야 돼요. 그렇죠. 네. 2년 미만이면 C형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금융상품의 비용이 있다는 것도 뭐 저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따지셔야 되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 따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 수수료가 너무 싼 걸 좋아하시다 보면은 싼떡이 비지떡이란 말씀 드려보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당히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도 좀 뭐가 먹는 게 있어야지 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같은 값이면 그리고 같은 뭐 미래에셋 헬스케어라 그래도 A형이 있고 C형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 기간에 따라서 당연히 정해야 되죠. 좀 이게 쪼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게 장기로 가면은요, 저게 절대로 쪼잔하지 않거든요. 금융상품을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경우에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주식형 펀드가 좀 운용하는데 힘이 많이 들어요. 채권형 펀드는 쉬워요. 좀 그냥 가지고 이렇게 좀 편안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운영하는데 힘이 덜 들어요. 그러면 비용이 어느 쪽이 더 비싸겠어요? 우리가 힘든 일은 좀 돈 더 받아야 되잖아요. 편한 일은 좀 덜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형 그 보수는 0.29.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0.29%. 그다음에 1년에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식형은 1.1%가 좀 넘어요. 평균적으로. 혼합형은 0.8 정도. 혼합형은 주식하고 채권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이 일정 비율로 섞여 있는, 여기서 보면 70대 30 이렇게 섞여 있는 그 혼합형 펀드가 0.89 정도의 수수료를 1년 동안 받는데, 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식형 70%대 채권형 30%를 나눠서 내가 사면은 혼합형 펀드를 사는 것보다 좀 더 사지 않겠냐. 그게 그 계산이 밑에 나온 건데요. 이렇게 사면은 총보수가 합성 보수라고 하는데, 주식형은 1.18% 내고, 그렇지만 주식형의 비중은 30%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채권형을 70% 가지고 있으면 합성 보수는 0.58 정도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혼합형 펀드를 산 것보다 한 0.3%가량 수수료가 싼 거죠. 네. 이런 돈을 아끼셔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쪼잔하셔야지 돼요. 네. 그리고 이런 뭐 예측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신의 영역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계산을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뭐 세금 깎아주는 것들, 세액공제 받는 것들, 비과세 상품들, 이런 것들은 정해진 거예요. 그건 예측이 아니고 정해진 거예요. 네, 물론 그런 것들이 안 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면 그것들이 깎아주는 대신, 세금을 깎아주고 혜택을 주는 대신 이거 갖다 10년 이상 가지고 있어라, 5년 이상 가지고 있어라, 심지어는 55세까지 가지고 있어라,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는 건데, 저도 젊을 땐 그랬으나 지금 와서 보니까 금방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게 그때 쓸 돈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돈들은 다 날아가다가 없어지더라고요. 이 펀드에 이제 용어 몇 가지 설명드리고, 요거 보시면은 조금 이제 이 펀드가 성격이 어떻구나, 이런 거 이제 가릴 수 있고, 이 펀드가 조금 더 낫구나,
이런 이제 기준이 되시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위험 지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험 지표 중에 이제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요, 이 펀드가 얼마나 변동성이 심하냐. 채권형 펀드는 변동성이 작겠죠. 주식형 펀드는 크겠죠. 그걸 나타내는 건데, 그 표준 편차라 그래요. 저 위에 저 표시를 시그마라고 읽는데요. 보통 저렇게 표시하고요. 변동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 펀드가 평균 수익률이 한 10% 되는데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5%다 그러면 이 펀드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에서 15%. 그렇죠. 그렇죠. 같은 평균 수익률이라고 하면 5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는 펀드가 낫겠어요? 제로에서 20%를 왔다 갔다 하는 펀드가 낫겠어요? 네, 그렇죠. 수익률이 똑같다고 하면 그렇죠. 네. 물론 변동성이 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투자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변동성이 작은 게 낫죠. 위험 지표 중에 이제 베타 개수라고 하는 그 표준 편차 외에도 베타 개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민감도라고 불러요. 민감도는 표준 편차랑 조금 다른데요. 민감도가 1인 게 있고요. 베타를 표시하는데 1, 그다음에 1보다 작은 거, 1보다 큰 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10% 오르면 내가 10% 수익이 나면 베타가 1이에요. 근데 뭐 요즘 뭐 레버리지 펀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레버리지 펀드는 베타가 1보다 커요. 레버리지 펀드는 보통 2 레버리지가 많거든요. 그럼 베타가 2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가가 10% 오르면요, 내가 20% 수익이 나요. 곱하기 2. 참 좋죠. 근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나면? 20%. 그렇죠. 마이너스 20% 나요. 그래서 민감도가, 그러니까 민감도라 그래요. 민감해요, 얘네들은. 베타가 1보다 크면 민감해요. 베타가 1보다 작으면요, 아까 그 ELS 설명드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 수익 났을 때 다 주지 않고 70%만 준다. 그러면 이게 베타가 70%, 0.7이에요. 네, 그게 베타가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베타가 1보다 작으면 둔감한 펀드, 베타가 1보다 크면 민감한 펀드. 네, 이게 베타예요. 네. 샤프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샤프 지수는 뭐냐면요, 조금 어려우십니까? 이때도 제 설명은 이해가 가시죠? 네. 이거는 펀드를 고를 때 아까 그런 얘기예요. 같은 수익률 10%라고 하면 평균 수익률이 10%인 펀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5에서 15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1년 동안. B 펀드는 0에서 20%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A 펀드가 낫죠.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샤프 지수는 그래서 수익률에서 CD 금리가 뭐냐면, CD 금리는 은행 이자, 그냥 가만둬도 나오는 은행 이자율을 CD 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둬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빼줘요.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에서 이자율을 빼고요. 그거를 변동성, 시그마로 나눠요. 자, 그러면 저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변동성 하나당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냐. 변동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큰데 수익률이 10% 나오는 게 좋아요? 변동성이 작은데 10% 나오는 게 좋아요? 요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분모잖아요. 변동성이 분모잖아요. 변동성이 작으면, 분모가 작으면 숫자가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샤프 지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원하는 그런 펀드예요. 변동성은 작으면서 수익률은 괜찮은 거. 네, 그래서 샤프 지수가 큰 펀드가 더 우수한 펀드다. 제가 그 다음에는 이게 조금 복잡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정신 잘 차리시고, 제가 조금 쉽게 해달라는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금융상품이 사실 흔히 접하시는 보험만 해도요,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게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좋은 점만 설명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품이 보험에 비해서 잘 들으시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뭐 제가 또 설명을 잘하는 재주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그리고 이런 설명을 들으시게 돼요. 제일 많이 들으시는 설명 중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ELS,
펀드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래서 제가 펀드 좀 직관적이거든요. 그 코스피 지수는 다 보시잖아요. 오르면 10% 오르면 10% 벌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그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상품도 부딪힐 수 있고 그러니까 물론 들으시다가 정 이해가 안 가시면요. 꼭 알아두세요. 금융상품은 이해가 안 가면요. 가입하시지 않는 게 옳습니다. 본인이 이해 못하면요. 가입하시지 않는 게 맞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채권이 변동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국채 같은 경우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요. 정말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상품이 브라질 국채예요.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 상품이 국채라고 하니까 뭔가 믿음이 신뢰가 가는데 보시면은 이 채권이 굉장히 그 표면 금리라고 하는데 채권은요 예금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채권 증서를 저도 직접 실물을 본 적은 없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년 여기 보시면 여기도 3년짜리, 5년짜리, 8년짜리, 10년짜리 있잖아요. 만기가 써 있어요. 3년물, 10년물 이런 게 다 만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자율이 써 있어요. 이걸 표면금리라 그래요. 액면금리 써 있어요. 그래서 3년금리, 3년물 3%면은 매년 3%씩 3년씩 주고 3년이 되면 원리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금하고 비슷하나요?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예금은 만기 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원리금은 받잖아요. 중간에 해지하면 도로아미탑을 되는 거잖아요. 거의 원금만 받잖아요. 근데 채권은요 중간에 채권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통장을 사고 파는 거가 비슷한 효과죠. 또 하나는 채권은 발행 기간이 망하면 이자를 못 받거나 원금도 손실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야 된다. 가장 믿을 만한 게 어디냐? 그러면 중앙정부다, 국가다. 그래서 국채가 제일 신뢰가 높고 그 대신 국채는 수익률이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상식적이죠. 이 돈은요 사실 상식적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표면금리가 몇 %예요? 무려 10%예요.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요 1% 남짓이에요. 근데 10%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자만 받아도 되겠다. 게다가 국채니까 자기가 제가 설명 들어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이거 많이 가입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내가 1억 원을 맡기면은 그래서 조금 수수료를 떼긴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이 브라질 국채를 사서 이 브라질 국채가 또 2표채예요. 2표채가 뭐냐면 이자를 미리 주는 채권이에요. 만기에 원리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연금 같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이걸 샀어요. 이 이자가 또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1억을 맡기면요. 여기 제가 그려놨잖아요. 매달 71만 원씩 나왔어요. 저건 그때 발행되는 그 이자율에 조금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처음에 나왔을 때는 71만 원. 지금도 한번 제가 최근에 알아보진 않았지만 꽤 많은 저 정도의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년물을 샀는데 만기 10년짜리 샀는데 매달 71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단도인 1억 가지고. 우리나라 은행에 두시면요.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0.75면 얼마예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71만 원. 세금도 없어요. 은행에서 10만 원 이자 받아봤자 거기서 15.4% 떼는 거 알고 계세요? 84,500원밖에 안 돌아요, 내 손에. 근데 이거는 이자 브라질하고 한국 간에 비과세 조약이 맺어져 있어가지고요. 서로 피차간에 걷지 말죠. 비과세. 그래서 71만 원씩 받기 때문에 이게 어르신들이 이거 연금 한 2억 있으면 그럼 140 받겠네? 그렇죠. 만기 되면 또 원금도 돌려줘요. 원금도 줘요. 물론 이제 수수료를 좀 떼기 때문에 딱 1억은 아니고 9,900 얼마예요? 9,970 그렇죠. 막 가입하고 싶으시죠. 제가 근데 이걸 갖다가 가입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빨리 사인하세요 이럴 텐데 이게 너무 좋을 때는 그죠? 리스크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좋을 때는 뭔가
위험 요소도 있겠죠. 그걸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을 때는 아까 제가 채권 설명드릴 때도 그랬죠. 뭔가 이자율이 높은 채권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전하게 리스크는 싫어 이러다 보면 국채를 사야 되는데 국채는 그냥 예금하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면 이런 질문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상품의 리스크는 뭡니까? 이렇게 좋은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 상품의 리스크는 뭡니까? 그렇게만 얘기해도요. 그 금융회사 사람이 뜨끔해서 이거 내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이 상품의 리스크가 뭘까요? 위험 요소가 뭘까요? 첫 번째, 예금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부도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부도 리스크가 거의 없는 나라로 봐요. 그 대신 수익률이 작아요. 네. 미국채는 어떻겠어요? 수익률 되게 작겠죠. 미국이 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브라질은 어때요?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주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리스크가 제가 볼 때는 이거 말고도 더 큰 리스크가 있는데 환 리스크예요. 이 채권은요. 브라질 돈이 아니고요. 달러나 원화가 아니고요. 브라질 돈으로 발행되는 로컬 통화 채권이에요. 브라질 돈을 헤아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상품은 이자율이 문제가 아니고요. 환 변동이 문제가 됩니다.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도표를 한번 보세요. 제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환 변동이 10년 동안 환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환율이라는 게 가만히 있나요? 근데 이상적으로 환 변동이 없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월 분배금이 71만 원, 1년이면 12 곱하면 852만 원, 10년이면 이게 8,520만 원, 1억 맡겨놓고 이자만 8,520만 원. 만기 되면 원금도 돌려주는데 수수료를 조금 떼지만 9,925만 원. 그래서 원리금 합쳐보면 얼마예요? 1억 8,400만 원. 네, 그럼 환변동 없으면 좋죠. 좋죠가 아니고 가입해야죠. 근데 환은 변동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환은 리스크예요. 브라질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요. 환 이익도 생겨요. 환 차익도 생겨요. 근데 브라질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리스크예요. 그래서 그 양쪽을 다 보셔야 되는데 어느 쪽을 더 보셔야 되느냐. 보통 투자하실 때는 좋은 면만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건데 안 좋은 쪽을 잘 알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쪽 다 제가 설명드리면요. 헤아라가 플러스 25%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럼 좋죠. 그러면 매달 71만 원 받던 게 당장 90만 원으로 올라가서 10년 동안 이자만 1억 841만 원, 원금보다 더 많아요. 원금도 같이 뛰어요. 25% 뛰면 1억에 25%니까 1억 2,500만 원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원리금 2억 3천만 원 돈. 네. 바랄 나위가 없죠. 다들 저걸 보면서 저걸 아셔도 저쪽을 보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 아래쪽. 네. 위험 쪽을 보셔야 되는 거죠. 기회가 아니고. 마이너스 25% 수준으로 떨어지면 10년 동안 이자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6,200만 원 돈이 됩니다. 그리고 원금이 좀 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5% 까였으니까 2,500만 원 날라가서 7,500만 원 수준. 합쳐보면 그래도 1억 맡겨놓고 10년 동안 1억 3,600만 원 됐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저금리 생각하면은 괜찮죠. 또 연 한 몇 퍼센트가 3% 받은 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42% 수준으로 떨어지면 그래도 보면은 원금은 건졌네요. 원리금 합쳐보니까 1억 300만 원. 10년 동안 헤아라가 어떻게 변동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그 고금리를 보시고 가입할 게 아니고 이것은 환 변동을 보고 환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뀌는 상품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제가 10년짜리 헤알화 환율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원 헤알 10년 그래프예요. 자, 한때 1헤알이 거의 700원, 690 얼마까지 됐었어요. 1헤알이 690 몇 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지금 얼마가 됐어요? 195원?
네, 200이 안 되네요. 네. 그럼 몇 배 떨어진, 몇 퍼센트 떨어진 거예요? 700원에서 생각하면 한, 글쎄요. 200원이라고 치고 700원이라고 생각하면 3분의 1 토막보다 더 떨어졌네요. 그럼 5%로 된 거네요. 그럼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그래프 볼까요? 마이너스 42% 또는 마이너스 50% 수준, 절반으로 떨어져도 또 원금 비슷하게는 된다. 그런데 3분의 1 토막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융상품을 가입하실 때는 제가 이 상품을 설명드린 이유는 꼭 이것 때문에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항상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고 여기만 설명하고 빨리 사인하세요 이러기 쉽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분석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서 모르면은 물어보시면서 제가 그래서 4주 동안에 걸쳐서 한 달이죠. 그래서 이렇게 4회에 걸친 강의를 마쳤고요. 첫 번째 적립기, 돈을 모아가는 시기, 재산은 없지만 돈을 모아가는 시기, 적립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재산이 모였지만 이제는 돈을 벌 기간이 어느 정도 이제 점점 마무리되어가는 가는 단계. 그 다음에 인출기, 정말로 이제 꺼냈어야만 되는 단계. 이때는 또 수익률 관리 잘해야 되고 또 세금 또는 준조세 이런 거 아끼는 방법 머리 쓰셔야 되고 들으시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셨고 고민도 되셨을 거예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논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화학습. 우리가 직접 금융회사에 가서 이렇게 수익률이 나는 것들을 정말 고민하면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좋은 얘기만 하기 쉽거든요. 금융회사라는 데는. 그랬을 때 우리가 되물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물어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해하고 가입하셔야 된다. 만약 이해가 안 갔을 때는 이해 못할 때는 가입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또 이해가 되실 때는 또 가서 괜찮겠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융상품은 잘 포트폴리오 잘해서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나눠서 분산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집도 포트폴리오 할 수 있다. 주택연금 활용하면 집값에 관련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제도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4회에 걸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